예, 15강 중편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니야, 제가 이거 상중하로 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또 상중하로 하면 또 그것도 문제될 것 같아서 그냥 하던 대로 상하로 합시다. 상하로 할 텐데 지금 저희가 이제 상편이 45분 분량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상중하로 할 때 45, 45, 45 통상 이제 50분, 50분, 50분 이래서 합치면 15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50분을 둘로 나눠가지고 75분씩 70 맞죠? 75분씩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75분씩 올렸으니까 그게 1시간 15분이면 75분이니까 75분씩 올렸는데 지금 45분 먼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금방 산수가 안되네. 그러면은 45분 먼저 올라갔으니까 15분에다가 15분 30분 그치. 그러니까 1시간 45분을 더 붙이면 되죠. 그죠? 아니지. 그러니까 75분 플러스 30분이니까 95분, 그치? 95분 하면 되죠. 그건 맞네요. 1시간 35분. 그러니까 1시간 35분짜리 그 하편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 1시간 35분짜리가 되는 거고, 이게 상하로 이렇게 해서 합치는 걸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독도 얘기뿐만 아니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본의 영토 분쟁 중에서 그 북방 사계선 관련한 거, 러일 간의 영토 분쟁 문제도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뒤에 다른 보고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5, 16 이렇게 다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 돈 아깝지 않도록 다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2020년도 안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년도로 안 넘어간다는 거. 그리고 원래 보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그걸 또 이해 못하고 민원 넣은 사람이 있긴 있더만. 정말 답답해서 내가. 참을성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하여튼 한국에서는 한일 간의 갈등을 일본의 우익 정치가들의 망언이나 그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에만 초점을 맞춰서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의 역사 비판이나 그 영유권 분쟁에 대한 주장에 대해 이전처럼 타협을 하거나 양보를 하고자 하는 인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일본의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력과 외교력을 가져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간에 다소 갈등이 생기더라도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본 국민들 또한 이제 90년의 장기 불황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90년이라는 게 90년 동안 했다는 게 아니고 90년도에 시작된 그 버블 붕괴를 말하는 겁니다. 장기 불황을 거치면서 강한 일본을 바라게 됐고요. 우리도 이제 좀 정상적으로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일본의 국민들은 이제 한국이나 중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비판을 내정 간섭이라고 바라보면서 반발심이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자세의 변화가 이번 해양 탐사선을 강행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일 외교 교섭은 독도가 분쟁 지역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정치권이 이전과 달리 한국과의 관계에 이제 할 말은 하겠다는 현실주의적인 국익 우선주의가 팽배한 점에서 앞으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일상화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의 협상이 진행되면 교섭의 나랑에 부딪힐 때 한일 관계는 냉각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일 간 갈등을 가져오는 구조적인 변화가 뭐가 있냐에 대해서 연구자가 분석을 해본 바에 따르면,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련해서는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의 갈등이 심화되는 구조적 이유를 이렇게 봤습니다. 처음에 국제정치의 변화와 한일 관계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일본인들의 인식 차원에서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봤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전후 한일 간의 정치적인 결속을 강화시켰던 구조적인 요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었습니다. 즉 미국은 동서냉전의 구도 하에서 한국과 일본을 결속 강화시킴으로써 아시아에서 대공산권 봉쇄를 수행하는 전략을 추진해서 왔고요. 이러한 점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미국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미국의 중재로 인해서 비로소 성립될 수 있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고요.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기인하는 과거사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양국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에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국은 자발적으로 그 미국의 개입을 어느 정도 용인하기도 했고 그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으로서도 아시아의 이탈을 막고 그래서 이제 이게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건너뛰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집현된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미국의 입장부터 다시 할게요. 미국의 입장으로서도 아시아의 이탈을 막고 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일관계에 대한 개입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네, 미국의 입장 다시 하겠습니다. 또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지금에서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이거 혹시라도 녹음을 해보거나 유튜브 같은 걸 좀 만들어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텐데 이제 이런 거 의문시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냐면 따랑 3시간인데 그걸 녹음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홍익표 교수님이나 뭐 다른 분들은 김성준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제 야 그냥 그 복잡하게 그냥 녹화하지 말고 줌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실시간으로 해라, 그래야 뒷말도 안 나온다, 이런 말씀 저한테 하시는데 저도 이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줌으로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줌으로 영상을 그냥 실시간으로 쏘게 되면 그냥 딱 3시간 동안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강의 자료 가지고 쭉 읽어 내려가고 또 여러분한테 발표시키고 뭐 여러분 반응 체크하면서 이제 하면 돼요.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근데 이렇게 되면 강의가 실시간 생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실시간 생방이면 사실 충실도는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당장 이제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제가 조금 쉬었다 하고 싶어도 쉴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 당장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쉬고 싶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피곤해서 쉰다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은 좀 찾아봐야 되겠다, 또는 뭐 요 내용은 추가적인 검색을 해보고 내가 설명을 해줘야겠다 싶은 것도 그냥 말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강의의 퀄리티는 훨씬 떨어집니다. 실시간 생방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시간 생방이 뭐 편할 수도 있고 안 편할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건데 이거 강의를 하다 보면 갑자기 멘탈이 약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잡생각이 난다거나 또는 뭐 이제 갑자기 이제 내용이 맥락이 자꾸 꼬여가지고 이걸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또는 앞에서 얘기 못한 게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발언이. 이렇게 되면 녹화 같으면 잠시 쉽니다. 잠시 멈춤을 하고 내가 이제 머릿속에서 이 내용을 정리를 새로 한 다음에 말을 해요. 또는 그 페이스가 심하면 한두 시간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못하는 게.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게 내용이 꼬여가지고 내가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걸 보완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좀 해서 다시 얘기해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3시간 녹화를 하게 되면 실제 녹화하는 시간은 한 7, 8시간을 녹화해야 되는 거예요. 3시간짜리 강의 녹화하는데. 그런데 3시간 생방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좀 꼬이더라도 그냥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러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그 다음에 말할 기회가 안 생겨요. 사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물론 제가 다른 분들 강의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손해봅니다. 그런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게 강의 제 시간에 안 올라온다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딴 말 안 나오게 실시간으로 자꾸 하라 그러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안 하는 사람이 마치 그 죄인처럼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저희 강의뿐만 아니고 저는 유튜브도 만들고 있잖아요. 유튜브 방송을 만들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사실
방송에서는 저보다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유튜브를 만들지도 않고 유튜브를 만들면서 욕먹어본 적도 없으실 테니까.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이제 본인이 제작하는 게 과연 이제 바른 방향인가 아닌가는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고민해본 결과 그래도 퀄리티가 가장 괜찮고 오래 남게 하려면 녹화 방식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아까처럼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도 자꾸 이렇게 걸리잖아요. 이게 물론 전화가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해서 이 뒤에 부분은 어떻게 연결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목이 맛이 가가지고 말이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제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정 전체를 다 보면 아 저게 그냥 말이 3시간짜리지 3시간짜리가 아니라 한 10시간짜리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뭐 그걸 안 보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그것만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 과목만 듣는 분들은 아 이거 일주일에 3시간 하는 게 뭐 어렵냐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이 과목만 강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강의가 전체 한 4개쯤 됩니다. 지금. 그리고 뭐 이것만 이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적인 시간은 제가 최대한 할애해서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퀄리티가 여러분들 보기에도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한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밥을 맛있게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겠냐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제 고민 부분은 뭐냐면 그 다음 학기에는 저기 뭐 하여튼 김민 교수님이 직접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자꾸 이렇게 민원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본인의 그 이제 성대 결절 굉장히 좀 심하셔가지고 목소리를 거의 못 내셨는데 지금 이제 방학도 안에 치료가 수술 일정도 잡히고 어느 정도 치료가 다 되신다고 하시니까 다음 학기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강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시면 아시려고요. 저기 온라인 강의든 뭐 대면 강의든 간에 뭐 교수님한테 강의 들으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제 과목 다음 학기에는 제가 21세기 국제환경과 국제관계 그걸 다시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1학기 때 그걸 좀 되게 좀 뭐 코로나 초이고 해가지고 좀 미흡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뭐 한 절반 정도는 사전 제작을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 제작을 할 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 제작을 해놓으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껏 녹화로 사전 제작 해놨는데 이걸 또 야 그거 왜 녹화 강의해 실시간 강의하라고 줌으로 실시간 강의해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스크립트만 사전에 만들어 놓고 아마 이제 그러니까 내년 1학기는 제가 21세 국제환경을 하게 된다면 그 실시간 줌 강의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뭐 여러분들 발표도 듣고 뭐 이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그 온라인 강의 코로나 진정이 안 돼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만약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또는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하여튼 그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뭐 고민할 필요 없겠죠. 그냥 대면 강의하면 그 시간에 만나서 강의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아까 계속 걸렸던 미국의 입장 다시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입장으로서도 아시아 이탈을 막고 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에 대한 개입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즉 한미일 관계는 반공 자유주의 진영의 결속 강화라는 미국의 냉전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그 냉각 구조 속에서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우방이라는 관계로 재정립됐습니다. 이 결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사죄가 진행되지 않는 채 한일 관계에는 반공산주의 세력이라는 동맹 관계만이 강조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원래 같으면 있잖아요. 원래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유럽 예를 들 것도 없는 게 유럽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긴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게 이제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유럽 얘기 한번 해볼게요. 유럽에서는
그 영국은 있잖아. 아직 영국과 프랑스, 특히 이제 프랑스는 아직도 독일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대전은 두 번이나 했잖아, 독일하고. 두 번이나 다 두들겨 맞았거든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독일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옛날부터 사이는 안 좋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국도 독일하고 뭐 대면대면한데 프랑스는 절대로 독일을 안 믿어요, 군사적으로도. 그래서 독일이 군사력을 좀 증강시킨다, 강화시킨다, 이런 움직임 조금이라도 보이면 프랑스가 발끈합니다. 왜냐하면 한 두 번 점령 당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근데 그렇게 하여튼 두 번이나 세계대전을 한 앙숙이었는데, 소련이 이제 그 동독까지 장을 하고 냉전이 격해지니까 어쨌든 나토의 이름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이 다 모이긴 했죠. 하지만 그 암묵적인 갈등이나 그 소위 말해서 심리적, 그 감정적인 어떤 갈등은 해소된 게 아닙니다. 계속 남아 있는 거죠. 하물며 유럽도 그런데 아시아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데 독일은 그나마 프랑스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죄 많이 했어요. 사죄 많이 했는데 이제 일본은 또 그조차도 안 했죠. 그조차도 안 하다 보니까 그 일본이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계속 이런 어떤 스탠스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근데 반공은 해야 되겠고. 왜냐면 이제 한국 전쟁이 없었으면 사실 일본하고 전쟁을 했을지도 모르죠. 60년대, 70년대. 근데 한국 전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음향으로 일본 쪽에 이제 도움도 좀 받고 하다 보니까 뭐 경제 발전하는 데 있어도 그렇고 차관도 그렇고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일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많은 분들은 사실 인정 안 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일본 뭐 나중에라도 이제 코로나 풀려가지고 일본 관광을 갔다 오지 않습니까? 이게 도쿄 관광을 한번 갔다 오시면요 이해를 하실 겁니다. 뭐냐면 지금은 사실 더 그런데 여러분 일본 가시잖아요. 도쿄를 가시지 않습니까? 뭐 후쿠오카만 가도 마찬가지야. 도쿄를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일본어고 간판에 쓰여 있는 글자는 일본어하고 한문인데 도시 풍경 자체는 그 도시의 시스템, 지하철, 자판기, 편의점 이용 방식, 가게들의 구성, 또 뭐 하여튼 라이프 스타일이나 도시의 시스템 자체는 한국이랑 일본이랑 서울이랑 도쿄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이렇게 똑같지?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외국에 온 것 같지 않고 왜 이렇게 편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도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본의 거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참고고 나쁘게 말하면 뺏겼죠. 뺏기고 기술 협조도 받고 기술 제휴도 받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들여오고 있는 지금 2호선의 전동차들 옛날에 돌아다니던 1호선 전동차, 2호선 전동차 전부 다 미쓰비시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현대 로템에서 독자 개발을 했는데 그냥 독자 개발이겠습니까? 그대로 베낀 거지. 기술 협력을 받든 베꼈든 나한테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마치 한국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익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뭐 그게 그거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문화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본에 많은 걸 줍니다. 왜냐면 이제 로열티라는 걸 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일본하고 이제 대일 경제 무역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맨날 적자를 보는 게 뭐냐면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많이 뺏겼다는 게 아니죠. 로열티 주니까 뺏긴 건 아니고 사왔고 일본 애들이 개발한 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로열티 주니까 이게 늘 이제 물건을 팔고 나면 그 대일 무역 부분에서는 적자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60, 70년대는 우리가 그냥 많이 뺏겼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요나 또는 뭐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표절도 많이 했고요. 그건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그때는 그렇게 뺏기는 게 또 되게 뭐 당연히 우리가 니네가 우리를 36년 동안 지배했는데 우리 좀 쓰면 안 돼? 좀 쓸게. 그렇게 가져가도 일본 애들이 별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뭐 무슨 문화 개방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심지어 그 문화 개방이라는 것도요 되게 웃긴 얘기인데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2000년 이전까지만,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가요나 일본의 영화, 드라마 이런 게 공식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차단 묶여 있었다니까요. 법적으로 일본 거 수입 안 되라고 차단되어 있습니다. 일본 거, 딴 나라 다 돼도 일본은 안 돼. 그러니까 북한하고 일본만. 이것도 사실은 웃긴 건데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게 안 좋았죠. 그렇게 공식적으로 음반 판매나 음악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상물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많이 가져와서 그냥 몰래 팔아먹고, 소위 말해서 해적판이라고 불리는 로열티 지급 안 하고 팔아먹는 경우도 많았고요. 뭐 음반도 마찬가지였고요. 불법 테이프, 불법 CD가 이제 판쳤습니다. 물론 그때는 뭐 일반 가수들의 어떤 음반도 보호, 저작권에 다 보호 안 해주던 시대였기 때문에, 안 해주던 건 아니었지만 보호가 미흡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게 다 달라졌죠. 이제는 다 정상화가 됐는데, 근데 일본 것만큼은 굉장히 좀 우리가 야 당연히 갖다 쓴다는 식의 어떤 그런 약간 좀 적반하장식의 마인드가 좀 컸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우리 걸 베껴가도, 한국을 베껴가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말도 못한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지적재산권 부분이 다 정리가 됐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일본도, 일본 업체의 지적재산권도 다 대행하는, 한국에 대행하는 회사들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뭐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음악이나 일본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못 들어오는 이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얻지 못하는 거는 실제 걔들 음악이나 영화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뭐 드라마는 조금 볼만할지 몰라도 음악이나 영화는, 음악도 사실은 뭐 그냥 전형적인 리듬 있잖아. 누가 봐도 일본 음악이네 싶은 시티팝 같은 거 막 당당당당거리고 이제, 또는 이제 전형적인 일본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런 코드들 빼고는 사실 그렇게 큰 경쟁력이 있는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나라 자체가 원래 문화적으로. 특히 영화는 특히 진짜 심각한데, 일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주변인들한테 하고 다니는 얘기인데, 일본 영화 같은 경우는 자막 없이 보면은 명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그 화면만 보잖아요. 화면만. 그러면 아 되게 심오한 얘기겠구나. 또는 뭐 되게 아름답고 서정적인 얘기구나 싶을 거예요. 근데 자막을 보고 내용을 보잖아. 그러면 굉장히 기괴하고 변태적인 내용이, 아 고작 저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 또는 고작 저것 때문에 헤어져? 이런 좀 되게 기괴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의 의식 구조하고 우리 의식 구조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걔들이 시나리오를 잘 못 쓰기도 하지만 걔들이 쓴 시나리오나 걔들의 의식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한글 문화권이고 일본은 한자 문화권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일본의 영화나 일본의 음반이 그 중국에서는 꽤나 유행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꽤나 통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은 둘 다 한자 문화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글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글자 자체가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뜻을. 그것도 은유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뜻을. 일단 한문으로 뭘 쓰잖아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사랑한다 애자를 썼을 때, 사랑한 애를 썼을 때, 또 참을 인을 썼을 때, 이게 단순히 참다나 사랑한다의 뜻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을 애틋하게 생각한다는 뜻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한글로 사랑한다면 열렬히 사랑한다, 또는 애틋하면 애틋하다,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표현이 차이가 구분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구분되게 표현해버리면 그 의미로 굳어지게 되는데,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마치 그 수묵화 그리듯이 동양화가 여백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해석의 여지를 많이 주는 것처럼 이제 일본 영화도 그렇고 중국 영화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 작품을 해석하게 되면 뭐 감동받을 사람은 감동받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메시지를 딱딱 던져줘야 되는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뭔가 분명하게, 근데 그걸 갖다가 저렇게 모호하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뭐 저런 게 다 있냐는 식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두 나라 간에.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건 이제 한글이 너무 디테일한 어떤 묘사나 디테일한 아주 세밀한 감정 표현을 다 할 수 있는 우수한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그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또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해지면 디테일한 감정 표현 자체가 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불만이 있을 때 그거를 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게 분명히 나를 까는 거, 나를 욕하는 것 같은데 욕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만 전달할 필요도 있는데, 우린 너무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도 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하여튼 다시 돌아가면 한미일 관계는 졸라 사이가 안 좋은데 방공을 위해서 뭉쳐야 되는 냉정구도 속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결과 식민지집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사죄가 진행되지 않은 채 한일 관계에는 반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동맹 관계만이 강조됐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한일 관계는 중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즉 안전보장과 같은 하이폴리틱스의 문제는, 상위 정치, 고차원적인 정치의 문제는 대해서는 한일 정부가 직접 다룬 게 아니라 한미, 그 다음에 미일 관계 같이 미국을 중간에 껴가지고 이제 다뤄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래가지고 한 2년 전인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아베 총리하고 오바마가 트럼프인가 하여튼 뭐 세 명이 같이 만났을 때 대놓고 그런 얘기 한 거예요.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고 미국과 일본은 동맹이지만 한국과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늘 중간에 미국이 끼어가지고 둘 사이를 중재해 왔던 거죠. 그게 사실 그게 미국의 뜻이기도 했고, 왜냐면 한국과 일본은 사실 뭐 이렇게 뭐 관계 개선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미국이 지들이 급하니까 야 자꾸 좀 야 사이좋게 좀 화해 좀 해 이러니까, 아니 화해는 안 해도 좋으니까 같이 일 좀 해라고 하니까 좀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도 뭐 그래 왔다는 거고요. 다른 한편에서 경제협력이나 과거사 청산 같은 로우 폴리틱스, 하위 정치 문제는 한일 간의 직접 문제 해결을 도모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가급적이면 빠지려고 했어요. 괜히 껴가지고 중간에서 욕먹느니 야 우리 빠지자, 우리 얘기에 대해서 안 말할, 그건 양국 간의 문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늘 언급을 해왔던 거죠. 이런 구도 냉전이라는 틀 속에서 미국의 중간자적인 역할 때문에 그 로우 폴리틱스의 갈등이 심화되더라도 한미일의 공조체제가 깨진 형태로까지 발전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사 청산이나 경제협력 같은 문제에 갈등이 너무 심해져도 안보에 있어서 한미일 공조체제는 깨지 마라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현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에 그 과거사 청산하고 결부된 문제였는데 여기 지소미아를 건드리면서 이걸 흔들어 버렸어요. 이 틀을, 수십 년간에 이루어졌던 이 틀을. 그래서 미국이 빡쳤던 겁니다. 한국한테 야 니네 돌았냐 이렇게 한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왜 암묵적인 룰을 깨냐 라는 식으로. 왜냐면 미국은 자신의 전략적인 필요에 따라서 한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봉합하는 데 중요하고 필요한 역할만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왜냐면 사실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도 소중한 나라고 일본도 소중한 나라다. 그러니까 니네 둘이서 나한테 자꾸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거 묻지 마라 라고 이제 미국은 강하게 불만을 표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올해 지소미아 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지소미아 건은 한국이 미국한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만약에 일본인 엄마를 선택하면 나 집 나간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선을 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러니까 가진 압박과 어떤 미국의 가진 압박과 협박 속에 한국이 결국에는 지소미아를 유지하게 된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지소미아 건을 건드렸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무슨 조국 사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징용 피해자들한테 4억 원, 한 사람당 1억 원씩이야. 그 4억 원 물어주는 것 때문에
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라고 이제 미국이 세게 나온 거죠. 일단 이제 그렇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80년대 이후에 냉전 구조의 와해 과정에서 그 의미가 퇴색했습니다. 즉 한국이 소련, 중국과 국교를 맺음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그 냉전 체제가 적어도 반공, 자유주의 진영의 결합이라는 의미는 상실되게 됐고요. 따라서 이제 미국을 매개로 한 한일 관계의 효력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나타난 한일 정치권의 변화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문민 정권으로 이전함에 따라 한일 관계의 쟁점이 외교 문제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이것이 민족 감정을 자극함에 따라서 외교적인 분쟁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은 한일 과거사 문제나 역사인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일 관계를 고려해서 문제 자체를 축소시키거나 조기에 수습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의 망언이나 문제 발언이 국내 정치 또는 외교 정책의 쟁점이 되는 것은 드물었고요. 그 대신에 이러한 쟁점을 이용해서 일본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얻어내려는 협상 카드로 이용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 정권이 등장하면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대일 감정을 억제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정권은 작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의 대일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오기도 했어요. 이거는 그 약간 진보 정권들의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진보 정권은 사실 그 제국주의, 늘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제국주의에 맞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제국주의에 맞서거나, 그러니까 그들이 야당일 때는 미제국주의에 맞서고, 그들이 여당이 되어서 정부의 일원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일본 제국주의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뭔가 자기들이 극복해야 될 제국주의에 강한 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정책이 실패해도 그 제국주의 탓으로 떠넘기면 되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 이건 제가 무슨 태극기 집회나 또는 그 광화문 할배들처럼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정책이 이렇게, 현 정부가 오히려 이데올로기에 편향돼가지고 청와대가 정책을 굉장히 좀 이상하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건 비판받아서 마땅한 겁니다. 왜냐면 행정이라는 거는 늘 중립적이고 균형자적이어야 됩니다. 이데올로기에 벗어나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행정을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소위 말해서 행정적인 실패를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같은 이유로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는 더 했죠. 그리고 사실 제가 태극기 집회 말 나와서 얘기인데, 제가 트위터나 이제 그 유튜브에서 무슨 글을 쓴다든지 방송을 하다 보면 제가 현 정부를 좀 비판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막 그 약간 태극기 쪽에 극우적인 분들이 붙어가지고, 야 역시 그렇지 않냐, 우리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엄격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갈만 하니까 감옥 간 겁니다. 아니, 헌법의 수호자로서 자기의 의무를 방기하고 자기의 권한과 책임을 타인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권력도 못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옥 가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둔하고 하시면 안 돼요. 법원에서 어지간히 검토해가지고 그걸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판사들이 보는 모든 증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이 적어도 법원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판결을 내린 건에 대해서 그 증거를 그만큼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말이 맞다고 감정적으로 판사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화국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법 안 지키고 살겠다는 건데, 그럼 여기 왜 사십니까? 살 필요가 없는 거지. 자기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는 그럼 판사한테 안 가고 경찰이나 검찰한테 안 가실 거예요? 본인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본인이 불리하다 싶은 건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냐고요.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내가 불리하다 싶으면, 아니 내가 억울하다 싶으면 그 법정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 재판의 과정에서 보시면 법정에서 그런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정경심 씨 쪽에서는, 조국 씨도 그렇고. 그래놓고서는 판결 저렇게 나오니까
판결 저렇게 나왔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비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자꾸 앞으로 새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여튼 한국의 정치 변동과 비슷하게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일본은 미국의 대일 역할 분담 요구와 맞물리면서 경제 대국의 지위에 걸맞는 국제정치 역할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보수 세력은 이에 대한 전제로서 아시아 국가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아시아 국가에 대한 과거 반성이 표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실이 미야자와 수상에 이어 호소카와 수상의 직접적인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연설이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우파 세력은 이제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역사 부분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비판에 강력하게 반발해서 과거 역사의 정당화하고 강화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처럼 냉전 후의 한일 관계는 한일 양국 정치 체제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개별 문제로 표출이 됐고요. 따라서 미해결의 과거사 문제가 양국 시민사회에서 부각이 됐고 이에 따른 일본 우파들의 망언, 어업협정의 결렬, 그리고 한일 양국 간에 보류되어 왔던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첨예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탈냉전 이후에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한일 관계에 새로운 제도적인 구십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국의 이제 민족주의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음 한일 정책 네트워크의 부재 부분을 보시면 냉전 후 한일 간은 정치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한일 네트워크를 형성시키지 못했습니다. 냉전 당시 한일 네트워크는 주로 한국의 유력 정치가와 일본의 파벌 영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1993년 일본의 연립정권 수립 이후에 일본의 정치 변동은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이제 93년도 연립정권 이후에 파벌이 해체됨과 동시에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 비례병립제로 변화하면서 파벌 영수와 유력 의원의 힘이 약화돼서 각각 자민당 의원을 설득할 힘이 줄어들게 되고요. 설득한다기보단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권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개별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도 내각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내각제를 하게 되면 개별 의원들의 자율적 능력이 자율성이 좀 커집니다. 설계를 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통령제보다 훨씬 더 의원들이 소신 발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겠습니까? 지금처럼 특정 정치 지지 그룹의 눈치를 안 보게 되고요.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사람들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면 소신 정치가 가능한 거죠. 소신 발언도 가능하고. 왜냐면 자기 지역구에 뭐 문바가 얼마나 될지 알 게 뭡니까? 숫자 얼마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흩어놓으면. 그러니까 소신 발언 가능한 겁니다. 또한 한국의 차세대 정치가들도 주로 미국적 지향적인 정치 생활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에서 유학을 했으니까요. 일본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유대감을 갖고 있지 않은 정치가가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전에 한국의 많은 정치가들은 미국보다 일본 쪽하고 좀 가까웠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약간 일제시대 태어난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일본어를 또 되게 잘 쓰는 분도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배운 스타일이 일본 스타일이다 보니까 마치 일본 사람들이 그냥 행동하는 일본 사람, 아니 좀 일본에 좀 가까운 행동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친일파보다 친미파가 더 많다, 한국 정치에. 뭐 그런 얘기죠. 일본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유대감을 갖고 있지 않은 정치가가 점점 많아지게 됐고, 따라서 이전의 유력 의원들 간에 한일 협력 관계에서 벗어나서 공세적인 대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한일 간의 대립은 일본 국내의 국수주의자와 한국 국내의 민족주의자들이 전면에 나타나서 대립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의원들 간에 이 문제를 자꾸 피하다 보니까
그 이쪽에 국뽕에 빠지 한국 극우하고 일본 극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 극우가 아니지. 한국은 이제 좌파들하고 일본의 극우가 싸우는 겁니다. 근데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반미주의자들이에요. 또 웃기게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정확하지 않게 비판하면 감정적으로 대항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전형적인 예가 이제 19년도 2019년도에 우리가 봤던 그 소위 말해서 그 제2의 임진왜란 그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 전후 세대의 정치가가 일본의 정치 전면에 부상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외교정책에서 한미주의적인 원칙과 자국 이익 중심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북한에 대한 태도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97년 방조단은 뭐냐면 그 조선 방문 해가지고, 그러니까 북조선을 방문해가지고 97년도에 의원들이 쭉 가가지고 그 뭐 일본의 그 납치자 문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고이즈미 총리 때. 97년 방조단 이래 이제 방문조사단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방문조사단 이래 자민당은 북한 측의 행방불명자의 조사를 의뢰하면서 한편에서는 식량을 원조하는 온건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북한으로 그 원조해준 식량도 꽤 많아요. 이에 비해 이제 요네다로 대표되는 젊은 의원들은 북한에 쌀을 보내도 납치 사건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경 자세로 나간다고 뭐가 문제가 되냐? 강경 세게 나가자라고 이제 반문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들은 대중국 관계에서도 일종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존의 노선과는 달리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대만과의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전후세대 정치가들은 그 대내외 정세의 변화를 반영해서 유사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면이 강했고, 헌법 개정까지 용인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이제 이전에 낙하선회와 같은 전통적인 우파와 같은 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만은 또 아니고요. 또 자유대 확장이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그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관계에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내정 간섭이다 라고 이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자국의 이익을 또 우선시하는 부분이 있고, 뭐 하여튼 일본의 신세대가 나와서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태평양전쟁은 뭐 제가 그때 안 태어나봐서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 일본의 국익이 이렇게 침해받고 있는데 이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소라 오카시 데스네 라고 이제 당당하게 주장하는 거죠. 아니 왜 우리만 이런 대접 받아야 됩니까? 라고. 따라서 전후세대 정치가든 일본에 대해서 자긍심이 강하고 일본의 국제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일본의 전쟁 전 세대들 중에서 국우 인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한일 관계의 특수한 측면을 이해해서 갈등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하다못해 태평양 전쟁에서 뭐 진짜 장군이나 장교로 싸웠던 사람이 나중에 일본의 정치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 때를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 뭐 열심히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해방되고 나서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는 한국이 뭔가 좀 일본에 대해서 무리한 욕을 한다든지 할 때, 야, 과거에 우리가 한국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는 덮고 넘어가자 라고 이제 했어요. 그 양반들도. 왜냐면 지가 때려봤으니까, 쟤 우리한테 예전에 엄청 맞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을 좀 자제하고 좋게 해석하자, 좋게 풀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현재 이제 전후 세대들은 일본이 언제까지 과거사 사과의 배상 요구에 이렇게 시달려야 되냐라는 주장을 공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아베 신조, 뭐 총리 이제 관두셨지만 그 양반이었고, 납치 문제 이후에 대북 강경반으로 인기가 올라간 아베도 자위대도 군대다, 누가 총리가 돼도 야스쿠니 진짜 참배해야 된다는 등의 자극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랬던 거고, 총리 되고 나서는
한국을 그래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일본 정치계 내에서 한국에 대해서 그나마 많이 알고 또 약간은 한국을 위해서 정치를 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베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대요. 제가 지금 친일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내용 여러 가지 논문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베 정부 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잘했으면은 일본과의 관계가 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북핵 협상에 있어가지고도 이제 일본의 뭐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그 후방 어떤 뭐 후방 지원이나 어모 사역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해필이면 아베가 상대했던 어떤 한국 쪽의 카운터 파트가 박근혜, 문재인 뭐 이래가지고 좀 불행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많은 학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내가 차마 겁나서 이거를 학회에 지금 글을 못 썼는데 조만간 내가 논문 하나 낼 거거든요. 학회에. 이런 현상 속에서 이전과 다른 일본의 대한 외교에 대한 특징적인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한일 관계를 이전의 특수한 외교 관계에서 벗어나서 보통의 외교 관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대해 반성이나 사죄 이런 걸 하면서 이전과 달리 일본이 형성하고자 하는 질서에 한국이 편성되도록 하고자 하는 흐름인 거고요. 두 번째는 혐한파로 특정되어지는 그룹으로 일본의 사죄와 반성에 반대하면서 일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흐름입니다. 이들 흐름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일 관계를 이전의 특수한 관계로 파악하지 않고 국제적인 힘의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뭐 일제시대 얘기는 전 모르겠고 내가 태어난 적도 아니니까 모르겠고 그냥 지금 얘기만 합시다. 우리 지금 한국이 일본한테 이만큼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일본이 한국한테 이만큼 가져가고 있는데 또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이만큼 공헌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자꾸 땡땡거리세요? 이렇게 이제 사무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리 아버지가 네 아버지한테 어쩐지 난 모르겠고 지금 나는 지금 현실의 일을 얘기하고 싶다. 이게 지금 이제 일본의 정치인들이 주로 보여주는 행태라는 겁니다. 한일의 이제 국민의 변화.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구조적인 거는 이제 일본 국내 내부의 문제를 쭉 봤고 저희가 이제 한일 간의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일본인의 의식 속에는 아시아에서의 가해 행위에 대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일본 애들이 그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핵폭탄을 맞고 끝났으니까 자기들이 피해자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솔직히 한국에 도로도 깔아주고 철도도 놔주고 아시아 많은 국가에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했잖냐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심지어 대만 같은 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애들이 중국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대만에는 되게 잘해줬거든요. 대만 애들은 심지어 끌고 와서 뭐 박해하고 뚫고 패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야 일본 애들 우리한테 와서 잘해줬는데 이런 기억밖에 없죠.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끌고 가고 군대에 데려가고 갖고 있는 자원 뺏고 쌀 뺏어가고 세금 먹고 나라까지 뺏어갔는데 대만은 그런 기억이 없다니까요. 동남아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일본으로부터 이제 뭐 침략은 당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는 영국의 식민지나 미국의 식민지였고 또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뭐 실제로 이제 뭐 학살도 하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또 60, 70년대 그 동남아 많은 국가들이 독립했을 때 경제 원조나 무상 차관을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대등한 사이즈로 컸던 우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제 좀 못마땅하게 보는 거죠. 그게 사실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이 돼서 일본하고 거의 대등한 관계가 됐으니까 일본이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과거에 지들이 막 팼던 어떤 그 왕따 시켰던 애가 갑자기 몸짱이 돼가지고 나타났으니까 그 때렸던 애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우리 일본인들의 기억 속에는 미일 전쟁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미국의 패배함에 따라 일본인들은 비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아시아를 무대로 격심한 전쟁을 했으며 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한 많은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지금 점에 대해서 뭐 무감각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미국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그렇지만 한국이나 중국이 일본의 역사인식이나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 일본인들은 자신의 피해를 생각하면서 아시아 국민들에게 동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도 힘들었거든요. 군국주의라는 게 그래요. 그게 독재 정치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도 사실 많이 두들겨 맞고 탄압받고 강제로 끌려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도 힘들었던 거죠.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동전적인 그러니까 뭐 항상 조선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본 국민들이 1990년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과거사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에 대한 비판, 혐오감이 형성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인구 구조도 바뀌었지만 자기들도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야 도대체 한국이나 중국은 왜 맨날 저러는데 라는 약간 짜증이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역사교육 있잖아요. 역사교육. 일본이 과거사 현대사를 교육시키는데 자신들한테 불리한 내용은 교육을 안 시킵니다. 교과서에서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일본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에서도 잘 안 나와요. 미화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역사 공부를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의 과거사를 봅시다. 지금 솔직히 막말로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 과거사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사를 배운 사람들 중에 뭐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또는 이제 과거 일제시대 때 일본이 잘못했다는 거를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3.1절 8.15 되면 매번 특집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농사를 잘 짓고 있는 착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을 갑자기 징용으로 끌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끌고 가면은 그 다음에 부인이 그 일본 순사한테 와서 우리 남편 좀 빼달라고 잘 좀 해달라고 그러면 일본 순사가 막 음흉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헤헤헤헤 하면서 이제 부인한테 막 무리한 요구하고 막 그런 거를 거의 매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인에 박혀 머릿속에. 그래서 일본 놈들은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바꿔놓고 보면 일본 사람들은 그걸 안 봐요.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매일 보는 건 뭐냐면 8월 15일 되면 핵폭탄 떨어지는 특집극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심지어 역사 드라마에서도 그런 걸 잘 안 다루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그걸 배울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장해서 지금 40대 50대가 됐어요. 걔들은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아예 뭐 역사 덕후면 모를까.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자꾸 쟤들 왜 이렇게 우리만 욕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못 배웠으니까. 1990년대 일본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안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전과 달리 자신감의 상실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사실 이게 2007년도인가에 아마 이 논문은 이 보고서는 제가 추정하기로 2006년도쯤 쓰여졌을 텐데 14년이 지난 지금도 이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역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느끼고 불안감을 갖고 자신감 없어해요. 코로나니까 더 심해졌겠죠. 이에 따라서 일본 사회 내에서는 일본 경제 침체에 대한 패배감의 반작용으로 강한 일본을 재건해야 한다는 내셔널리즘적인 열망이 강하게 되었고 정치에 대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본 국민의 열망과 희망이 일본의 정체성 확립을 주장하는 우익 세력과 전후 정치가들의 현실주의적인 외교 정책에 동조하는 근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일본 국민들의 변화는 이전과 달리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태도에서도 알 수 있는데, 한 예로 동아시아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의 회의와 그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14년이 지났으니까 더 심해졌겠죠. 즉 이전에 일본 국민들의 수동적이고 침묵적인 자세가 일본은 도대체 몇 번이나 사과를 해야 되냐라는 적극적인 방어 자세로 변화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서 일본 사회에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이며
식민지 지배자로서 일본을 반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됐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한국이나 중국의 반성과 사죄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대 수상이 한국, 중국의 사죄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부족하다는 비난이 계속되니까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과 중국에게 적당히 해라는 식의 반감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제 뭐 얼마나 더 사과를 하냐, 이런 반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한국은 1945년 해방 직후부터 이승만 정권이 분단의 모든 책임과 문제점을 일본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정권 기반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그 일본의 부정은 바로 애국적인 행위이며, 그러니까 일본 욕하는 거는 애국자, 민족 건립의 수호자라는 의미를 띠게 됐습니다. 한국이 독립한 지가 80년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도 일본 욕하면 잘하셨다고 이러고 앉는 거예요. 이러한 한국 국민의 의식은 전쟁 전에 일본의 이미지를 고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념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봐왔다시피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모든 매스미디어 매체들은 일제시대 때의 일본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는지,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일본이 어떻게 생고생하면서 선진국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 걸 사실 다루는 뭐 다큐멘터리도 전 못 봤고, 뭐 최근에야 나오는데 8, 90년대 그런 다큐멘터리도 없었고, 심지어 드라마는 아예 만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일본 컨텐츠들은 대부분 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애들이 얼마나 잔악했는지 이것만 계속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적당히 보셔야죠. 이거 너무 많이 보면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어떤 필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표현이 바로 한국 국민의 의식은 전쟁 전에 일본의 이미지를 고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념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한국 국민이 전후 일본이 민주화되면서 다원적인 세력 간의 경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60년대 70년대 일본이 얼마나 사회적인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민주화됐는지, 다원주의가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거죠. 한국이 관심도 없고. 특히 이런 이제 고정된 일본관을 부채질한 것은 매스컴이었습니다. 매스컴은 상업주의에 기반해서 민족주의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한일 관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양국 국민의 피해의식은 인적 교류, 문화 교류, 경제적인 상호 의존의 비약적인 증대를 통해서 많이 해소된 측면도 존재하지만,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교류의 증대는 피상적인 수준에서 머물게 되고 오히려 양국 국민이 감정적으로 직접 부딪힐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그 대학원에도 그 일본 학생들이 꽤 왔었거든요. 석사 뭐 박사 하려고. 그래서 이제 걔들하고 뭐 MT 같은 거 가서 대화를 해보면 생각은 열려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근데 생각 없는 선배가 또 물어보죠. 야, 독도 누구 땅이냐고 이렇게. 그러면 독도는 한국 땅이고요,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아예 안 하는 게 예인데, 한국에 왔다고 만약에 그 일본 애가 뭐 그런 복잡한 얘기 안 하고 그냥 한국 사람들 막 기분 좋게만 그렇게 둘러대고 만다면 그것도 사실 좋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입장에 좋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하고 관계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면이 좀 강하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변화를 고려한 한국의 대응,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일본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현재 독도 문제의 상황 악화는 한국 정부가 과잉으로 대응한 것과 함께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를 우선하는 국익을 주장하는 측면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 구성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냥 야 한국한테 좋은 쪽으로 해줘, 그냥 그게 시끄러우니까 우리 뭐 그리 큰일 아니면, 이랬던 사람들이 야 뭔 소리야, 야 일본 이익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나오니까
과거보다 충돌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고차원적인 정치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저 정치인들이 왜 저러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쟤들이 뭘 원해서 저러는 거니까 우리가 저 친구의 정치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를 좀 들어주면서 저 친구한테 심리적으로 부담을 좀 신세를 지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요구 조건을 세련되게 주장하면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이후 정권들이 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나같이 반일로 뭔가를 이제 국내 정치 또는 국내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려는 약간 좀 이런 형태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 이런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거고요. 이제 일본 내에서는 이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과 국익 간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가 존재하지 않고, 이와 반대로 국익 우선의 주장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0년대까지 일본 정부가 그 독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한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과 헤게모니 경쟁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독도 영유권 분쟁은 한국민의 감정을 자극을 하고 이를 일본의 우익 세력이 이용을 해서 갈등이 증폭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에서 일본 내부에서 독도와 관련된 문제는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해서 일본 정부가 더욱더 공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의 입장을 고려해온 일본 정부도 우익 세력과 동원된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뭐 잘못된 선택, 소위 악수라는 게 잘못된 어떤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도 문제로 인해서 한일 관계에는 갈등의 악순환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마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14년 전인데도 이랬는데 14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여기서 한 발짝도 더 못 나가고 있어요. 독도 문제는. 최근에 독도 부분을 둘러싼 일본의 대응은 앞으로 한일 간에는 분쟁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실천적인 합의로 이끌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우려가 있고 나서 한 12년이 지났던 작년에 초계기 사건이 생겼죠. 한국 군함 옆으로 일본 초계기가 확 지나가 버리면서 위협적인 비행을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게 군사적인 충돌 우려도 있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야말로 사실 불필요한 갈등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뭐 레이더, 조준 레이더로 조준을 한 것도 아니고 일본 애들이 그냥 그 레이더가 돌아가는 걸 보고 착각을 했던 건데, 이건 일본 애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거고, 따라서 독도 문제로 인해서 한일관계 갈등은 갈등의 악순환 구조에 빠질 존재한다 말씀드렸고, 최근 독도 부분을 둘러싼 일본의 대응은 앞으로 이것도 얘기했고, 또한 이전에 한일 관계에서 보여준 특수한 관계의 상황보다는 훨씬 이러한 합의가 어렵게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단호하고 극단적인 대응은 한일 관계에서 더 이상 대응이 될 수 없으며 우리만의 감정, 카타르시스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국내 사회와 그 정치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한국의 대응도 마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에 나온 보고서인데 여기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전문가가. 그런데 2019년도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무슨 임진왜란 운운하면서 단호하고 극단적인 대응을 해버렸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저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상대를 보고 상대가 그러니까 상대 형편이 저렇게 안 좋구나 싶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정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원웨이 방식의 정책을 해온 겁니다, 지금까지. 게다가 국내적으로 좀 힘드니까 이거 여론 반등시켜 보겠다고 또 이렇게 내질러 버렸던 게 우리한테 더 큰 피해로 사실 왔죠, 이런 식으로. 그 두 번째, 앞으로 독도뿐만이 아니고
일본과 여러 갈등 이슈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필요한 건 맞으니까 지금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앞으로는 독도에 대한 철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된다. 준비 없이 큰 소리로 일본을 비난하기보다는 철저한 법적 준비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관민 협동 체제를 형성해야 된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영토적인 침탈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국제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한국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국제 여론의 환기를 통해서 일본 정부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일본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국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내면적으로 자료 축적과 국제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동북아 역사재단이 원활한 활동을 통해서 일본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지금 과거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재단이 중국 대응뿐만 아니라 일본 대응도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일본의 정치권 내에 한리주의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좀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일본이 현재처럼 독도를 통해서 한일 갈등을 지속시키는 것은 일본을 위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측면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일본 정부 내에 또는 일본 정치권이나 학계 또는 뭐 미디어 그쪽 전반적인 계통 내에 지한파를 좀 만들자는 거죠. 또 한국에 가까운 사람, 또 한국을 좀 이해하는 사람. 독도가 국제 문제화되면 일본의 우익 세력이 의도하는 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일본 우익 세력이 고립되도록 우익 세력에 집중해서 그들의 부당성을 홍보해야 된다. 라는 부분. 일단 이제 보고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보니까 참고문은 없네 이거 보고서는. 근데 전반적으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저희 강의에서 매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 일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태평양 전쟁 때 쟤들이 미국하고 어떻게 싸웠냐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 이전, 그 이후, 그러니까 임진왜란부터 사실 태평양 우리는 사실 임진왜란만 잘 알고 있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임진왜란 잘 알아요. 태평양 전쟁 잘 알아요. 일제시대 잘 압니다. 일제시대, 그러니까 명성황후, 그러니까 민비가 죽고 그 다음에 한일 합방이 되고 그 다음에 해방됐을 시점까지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관계에 있어 가지고 뭔가 우리가 관련이 있었던 역사들, 거기에서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 일본에 대해서. 심지어는 미국에 대해서 뭐 독립전쟁, 남북전쟁도 잘 아는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도 막부, 도카와 막부가 성립돼가지고, 에도 막부가 이제 개화기 어떻게 했는지 메이지 유신까지 한 400년, 300년? 한 300년 가량을 그냥 까만 블랭크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일본이 이제 1945년에 그 핵폭탄 맞고 난 이후부터 그 80년대 일본까지 약 한 4, 50년 그 사이도 까맣게 블랭크예요. 한국 사람들은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모르면서 일본에 대해서 내가 욕을 한다, 이해를 한다, 또 쟤들이 왜 저러는지 나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건 너무나 무지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냥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쟤들이 우리한테 왜 저러냐,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일제 36년 잊었냐, 이런 말만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연구자라면요, 뭐 그냥 현실 정치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 그냥 어디 시민단체 활동하실 거면 모르겠는데, 내가 적어도 연구자다 그러면은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비판할 건 비판해야 돼요. 그리고 다 공부를 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쟤들은 한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구조다. 왜냐면 그렇다면 그 개인은 할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이 사무라이 시대도 아니, 에도 막부 시대도 아니고, 사실 할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심플한 구조입니다. 뭐냐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고 할복하면
그다음부터 더 이상 문제 삼지를 않아요. 걔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편리한 제도입니까? 그것도 많이 부조리한 제도죠. 왜냐면 갈등의 요소는 그대로 있는데 그 한 사람만 희생양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선택된 그 한 사람은 그 조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약자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조리한 구조를 계속 유지해 왔던 게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쟤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저렇게 하는지를 이해 못하고 그냥 비판만 하면, 또 그냥 우리 편한 대로만 생각하면 백날 가도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게 됩니다. 그걸 좀, 그걸 가능하면 그걸 좀 막아보자는 게 바로 이런 어떤 강의나 이런 활동들이고요. 그 또 한 가지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되게 힘들어요. 일본 사람들도.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본은 미국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죠? 한국은 사실 1945년에 그냥 관계 정리하고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미국에 점령당해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걔들 입장에서는 1960년도 한일 국회 정상화 할 때, 야, 니네 6억 불 받고 다 통치기로 한 거 아니었냐? 근데 왜 지금까지 계속 달라고 그러냐? 물론 이제 그때 합의가 안 됐던 거. 지금 그 징용 피해자들의 뭐 돌려받지 못한 보상금이나 위자료나 이런 것들은 일본 내에서도 일본 법원이나 일본의 법 쪽이나 이런 데서도 야, 저건 줘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저거는 한일 그 국회 정상화 회담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제이기 때문에 저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가능한데 그 이후에도 계속 물어달라 뭐 해달라 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당연히 예, 보장해 드려야죠. 제가 죄송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지들이 보기에도 너무 힘든 겁니다. 게다가 지들이 또 잘 살면 몰라. 법을 붕괴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달라 그러니까 이제 슬슬 짜증이 날 때가 된 거죠. 미국은 이제 야, 둘이 사이 좋게 좀 지내라. 사이 좋게 좀 지내지 왜 자꾸 그렇게 사이 안 좋게 그러냐. 딱 요 스탠스고 미국은. 게다가 이제 그 와중에 아베라는 정치인이 아베를 비판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한일 위안부 협상도 그렇고요. 이게 위안부 협상을 두둔하는 건 아닌데 아베 입장에서 굉장히 모험을 한 겁니다. 그 위안부 협상의 이면을 보면 원래 한일 위안부 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사실 일본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배상금을 주는 거니까 보상금을. 그러면 일본이 우리가 이런 죄를 졌다는 거를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자기 정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왜냐면 국민 투표를 통해서 만약에 당선된다 그러면 총리가, 그러면 사실 인정하면 괜찮아요. 왜냐면 일본 국민 전체가 다 대다수가 우리가 잘못했냐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일본 총리는 자기 지역구에서만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지역구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한국한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그 해당 지역구에서 낙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수 쪽에 뭐 일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됐습니다. 이때 그 원로들도 동원이 됐고 공노명 전 외무부 장관의 회고록에서 나온 건데, 그 당시 아베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70년대 80년대 이제 한국하고 일본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끼리 한일 의원연맹이 있거든요. 그 마쿠에서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 설득 좀 해달라.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는 게 낫지 않냐. 우리가 좋게 끝내자. 라고 해가지고 막 논의를 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받은 배상금이 사실은 너무 작은 액수였고, 100억 원이라는 게. 그 다음에 하필이면 그 받은 정부가 사실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던 겁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협상하고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욕 먹었을까요, 솔직히?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당시 박근혜 정부는 뭘 해도 욕 먹는 상황이었어요. 뭘 해도. 세월호 참사 났지. 청와대에서 뭘 하든 욕먹을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또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본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뭐 니네 친일파 딸이 뭐죠 이런 얘기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너 옛날부터 아버랑 친했다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욕먹기 좋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어떤 형식적인 측면 때문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 또 중간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네. 하여튼 이제 그 아베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결단을 한 겁니다. 이걸 나쁘게만 보면 뭐 일본 두둔해주냐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그 피해를 빨리 보상해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만 보면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조색 교수님도 이제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경솔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물론 그분들 살아생전에 사과가 되고 보상을 요구하고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려고 그렇게 협상을 추진했던 거고 어쨌든 뭐 액수는 조금 성에 못 미치지만 공식적인 사과 같은 건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일본이 인정을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이제 큰 의의를 두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내용을 보시면 윤미향 씨가 이제 이걸 통과했던 정의연에서 굉장히 이걸 반대했거든요. 왜 반대했겠습니까? 이제서야 우리는 알고 있죠. 왜 반대했는지. 윤미향 씨 자신의 개인적인 수익 구조가 이 위안부 한일 위안부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합의가 완료돼 버리면 그래서 그 무슨 치유재단인가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윤미향 씨가 하는 그 이 정대협 이거는 해산해야 됩니다. 해산하고 앞으로 후원금도 전부 다 그 치유재단 쪽으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미향 씨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는 존재가 됐던 거예요. 이 한일 간의 합의가. 그래서 제가 윤미향 씨를 굉장히 미워하는 겁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 양반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2020년도 12월 시점에서 윤미향 씨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국회의원으로서 최근에 법안 하나 올렸습니다. 무슨 법안이냐면 미군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자는 거예요. 미군 위안부가 뭐냐? 한국전쟁 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1960년대에 소위 말해서 미군 기지가 많이 50년대부터 미군 기지가 많이 생겼잖아요. 의정부, 동두천 뭐 이런데. 또 그 앞에 이제 그 성매매를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성매매촌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성매매를 직업적으로 한 직업 여성들이 거기 많이 왔어요. 물론 이제 뭐 납치돼 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돈 벌고 싶어서 그쪽까지 흘러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일종의 그 성매매 업체들이, 소위 말해, 그런 구역들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을 윤미향 씨가 미군 위안부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너네들 사실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지 않냐. 이거 국가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니까 거기 가서 돈 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들은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한 법안을 우리가 만들고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너희들이 한국 정부나 미국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걸 해보자. 이걸 지금 윤미향 씨가 하고 있답니다. 야, 이거 뭐겠습니까? 이거 제2의 정대협처럼 이렇게 후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사업 구조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래서 윤미향 씨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저 양반은. 진짜 악마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착복이나 이런 행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국이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오히려 일본한테 우리를 비난하게 되는 빌미를 줘버렸어요. 이 문제는 어디까지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잡음을 끼게 만든 게 윤미향 씨입니다.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다루려고 했던 박유하 교수는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됐죠. 그것도 정대협이 한 짓입니다. 소송하고 고소하고 언론에 가서 저 사람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떻게 할머니들을 그렇게 자진해서 간 사람도 있다는 식으로 묘사할 수 있냐.
뭐 그 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이고 광기적으로 흐르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었고, 그런 게 우리가 지금 그걸 거의 실시간으로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언론에 나오는 거 그리고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한 단편만 보고 일희일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일단은 15강 하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16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6강은 저희가 뭘 할 거냐 하면 요걸 할 겁니다. 러일 영토 분쟁과, 확대시켜보는 러일 영토 분쟁에 대해서 저희가 할 거거든요. 1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남은 시간 한 15분 가량은 제가 16강에 붙여가지고 시간을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민원을 제기하니까 좀 노이로제 걸릴 것 같습니다, 진짜.